안녕하십니까. 시사전북 마스맞짱의 PD 이휘연입니다. 기자 이화연입니다. 지난 마스맞짱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경비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시고는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과도한 업무를 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안타깝다.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마스맞짱에서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과 주변에서 접하는 부조리와 불편사항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이런 설비 투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주의사항에는 절대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 농촌들녘이나 산자락, 바닷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주민들 현수막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알려져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지난 2013년 현재 1% 수준입니다.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꼴찌인데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려면 주민들의 동의,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양광 발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햇빛 갈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머지않아 한국형 모델이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되는 건 없잖아요. 일본 도쿄에서 100km쯤 떨어져 있는 군마현의 한 시골 마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자락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6개 넓이인 36,000제곱미터. 자치단체 소유의 폐업한 골프장 땅에 지은 태양광 발전소는 시간당 2.4메가와트, 한 해 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740가구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 굴지의 대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시설로 새해 전 전국 250개 마을이 유치 경쟁을 한 끝에 일조량이 많은 이곳에 지어졌습니다. ここで作っていただいたら自然エネルギーの普及推進拠点をしますよと、太陽光の素晴らしさ、自然エネルギーの運営する素晴らしさについて普及推進をしますよという話をし続けまして、いよいよ来ていただきまして。 자치단체는 앞으로 30년 동안 땅을 빌려준 임대료로 해마다 4천만 원가량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소로 얻은 진짜 이익은 따로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농산물과 음식은 모두 이 지역에서 생산됐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뒤 한 해 10,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작은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ソーラーパークができたことによってこの周辺全体いろいろなものぶどう狩りもできますし、そういったものいろいろなところを見て歩くお客様が増えたので新東村に長い時間とって遊んでいただけるお客様が増えたと思います。 소프트뱅크가 태양광 발전소와 산림공원이 있는 이 마을을 일본 전역에 알리면서 작은 시골 마을이 주목받게 된 겁니다. ソフトバンクさん来ることによって新東村という読める人が全国に広がった。でうちのものをそのソフトバンクさんのグループ会社を通じて全国にお知らせをする。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 겉보기에는 다를 게 없는 태양광이지만 마을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의 주인이 바로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태양광 발전소가 성공하자 마을 주민들이 여유 자금을 모아 19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 더 지은 겁니다. 전력을 팔아 생기는 수익은 한 해 3억 원 정도. 7년쯤 지나면 초기 설치 비용 20억 원을 모두 회수하게 돼 그때부터 생기는 수익은 모두 마을을 위해 쓸 계획입니다. 残った費用についてはすべて1円残らずその新東村農業用水維持管理基金が枯渇しないようにそこに運用益を基金として積み立てています。 햇빛 농사의 이점을 알게 된 주민들도 하나둘 논밭과 집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는 이 농촌 자치단체는 이제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태양광 발전으로 얻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갯벌. 여기도 있어. 와, 우리 지민 진짜 조개 많이 잡는다. 갯벌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한 해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갯벌은 마을의 자랑이자 주민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태양광 업체가 10년 동안 벌여졌던 갯벌 맞은편 폐 염전에 국내 최대인 5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2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인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주민들은 왜 반대할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되는 건 없잖아요. 네?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어떤 인력을 쓴다든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전부 기계적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마을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죠.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 갯벌이 망가질 것이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분들이 설명해도 않고 이렇게 하고 저기 하니까 우리는 반대를 하고 또 어떤 그 이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양광 업체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듈의 외기온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다는 게 그 자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발전 사업 인허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과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되는데요. 주민들도 정말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이 사업이 정말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아직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주민 민원과 반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남에서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민과 태양광 업체가 소송까지 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자치단체는 주민과의 갈등은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따라 건의도 몇 번 했는데 개발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 이제 걸러줘야 된다.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태양광 업체가 주민들의 반대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수억 원이 오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남 완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 마을 이장이 주민 동의서를 허위로 써주고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려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주와 어떤 주민 간에 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들이 어떤 사업주의 입장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주민들의 입장만 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절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똑같은 태양광 발전 시설인데 너무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주민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전자파나 반사광 피해, 온도 상승,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망권 침해 등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피해 유무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연구와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국책 연구기관들은 태양광 발전기 전자파가 가정용 TV보다 적다. 태양광 모듈의 반사율은 일반 건물 유리보다 낮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주변의 온도 상승은 없다. 주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른 이유, 그게 뭔가요?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민들이나 마을에,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양광 업체들만 지원을 받고 이익을 보고 주민들은 들러리만 선다는 불만이 큰데요. 태양광 발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뱃길로 2시간을 가면 작은 섬 팔금도가 나타납니다. 바다와 땅을 일구며 사는 이 섬 주민 천여 명에게는 특별한 소득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지난 2012년 국내 한 대기업이 쓸모없게 된 폐염전 3곳에 4,3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설 초기부터 기업과 마을 대표, 신안군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스코 회사에서도 와셔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전혀 농사에 지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협의를 거듭한 끝에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전력 판매액의 0.8%, 3천여만 원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마을 공동 창고를 지어주고 지붕 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다달이 나오는 60만 원의 전력 판매 수익금도 마을에 주기로 했습니다. 장비 들여놓으니 좋고 또 여기서 이제 요거 바람에 동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좋고 그 뭐 일거양득이네. 하지만 이런 대기업과 달리 자금이 넉넉지 않은 대부분의 태양광 업체는 지원금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주기도 하지만 대규모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만 혜택을 받습니다. 10곳 중 9곳이 소규모로 지어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지원 금액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이 2배 반이나 많습니다. 발전소가 생산한 어떤 그 전력 양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이 산출이 되고요. 단가 차등을 두고 있는 사유는 기피 정도 이런 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의 위험성과 갈등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위험성과 갈등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문화재단은 연간 사용 그 예산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재단은 10억 예산만 줘서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고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발전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올해부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투자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공유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주민들이 함께 공동의 투자의 주인이 될 때 주민들은 약간의 문제들은 감내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때 좀 더 그런 사업들을 지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실마리를 찾으러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사과가 유명한 곳. 일조량이 일본 최고 수준인 이곳은 일본 중부 나가노현의 이이다시입니다. 풍부한 햇빛은 사과뿐만 아니라 10만 명이 사는 중소도시를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키웠습니다. 이이다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에서 쓰는 전력은 모두 지붕 위 작은 햇빛발전소에서 얻습니다. 이 어린이집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시간당 5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전력은 어린이집에서 쓰고 남은 건 전력회사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이다시와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10년 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리는 방법으로 시민 펀드를 생각해냈습니다. 시민들이 낸 투자금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비용을 충당하고 생산된 전기를 팔아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全国の志がある自然エネルギーを増やしたいと思っている市民の方から協力をしてもらって、出資という形で少しずつお金を、預けていただいて、それで初期費用を賄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2005년 펀드 모집 첫 해에 시민 460여 명이 참여했고 지금까지 모두 2,200여 명이 170억 원을 모았습니다. 環境のことは興味があって関心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家族やね周りの友達なんかに話すことで自分も含めて周りもきっと変わ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そんなことはちょっと考えています。 시민 펀드로 만든 햇빛발전소는 처음 38곳에서 10년 만에 330여 곳으로 늘었고 3kW로 시작한 태양광 발전량 규모도 10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이다시는 공공기관의 지붕을 무료로 빌려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생산된 전력은 20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사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줬습니다. 公共施設の屋根を貸してこういう事業をやるっていうのは全国でも初めてだったんで、ですのでもう最終的には市長の政策判断、リーダーシップということでこの太陽光市民共同発電を政策として進めていくという市長の決断も非常に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 이이다시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허가할 때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利益の一部を地域に還元をして地域のためにそれを使っ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までをこのアドバイザーの皆さんが審査会を作ってそこで判断します。それができてないと条例では支援しませんので
そういう経済性とそういう公共性、地域活性化の視点をこの2つの視点で審査をして 1990년대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이이다시. 전체 주택 3만 9천 채 가운데 8%인 3천 가구의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15년 전보다 8배나 늘었습니다. 햇님펀드의 영향도 있지만 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가정은 전기요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아 다달이 5만 원가량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이다시 전체 전력 소비량 가운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5.5%. 15년 뒤에는 전력 소비의 20%를 태양과 바람, 자연 에너지에서 얻겠다는 게 이이다시 시민들의 목표입니다. 햇빛은 누구나 어디나 공평하게 환히 비춥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햇빛 갈등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정부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좀 드네요. 네,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말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외치면서 돈과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청자들께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일본은 FIT,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우리나라는 RPS, 공급 의무 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정부가 기준 가격을 정해두고 실제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정 수준의 매출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셈이어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재정 부담으로 지난 2011년에 폐지하고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전력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불리한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제도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서 영국 사례도 잠깐 언급됐던데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유럽 국가들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왔는데요. 영국은 올해부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전체 투자의 25%를 주민들이 하도록 의무화했고요. 덴마크는 발전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정해놓았는데 풍력발전 설비의 80% 이상을 주민들이 투자한 조합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 설비 입지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신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시민 의식이나 기업 윤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나에게, 우리 마을에,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나 중앙정부의 정책 등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가끔 쓰시죠? 세상일, 한치 앞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농민들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해 동안 공들인 작물이 자연재해를 입는가 하면 풍년이 너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요동치는 시세에 농민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네, 요즘 들녘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농작물 피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농가가 있다면서요? 네, 장수의 한 오미자 농가 이야기입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앞두고 한숨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여름 혹시 모를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 판매상을 찾은 농사꾼 박 씨. 그리고 농약 판매상에서 처방해준 농약들. 박 씨에게 닥친 불행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장수의 한 오미자 농가. 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밭이죠? 예. 이미 수확이 끝났어야 하는 오미자밭. 하지만 현장은 작물 피해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 다 죽은 거죠? 예. 이게 어떤 부분은 뿌리도 죽었는데 어떤 부분은 여기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여기 위에만 다 죽은 거죠.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새까맣게 타버린 오미자 열매들. 박 씨의 1년 농사는 이렇게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이 몇 %나 되나요? 대충?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올해는 3분의 1도 못 건졌습니다. 뭐 거의 뭐 상품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작물 피해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박광규 씨. 그의 오미자 밭은 왜 이렇게 폐허처럼 변해버린 걸까? 박 씨는 이러한 작물 피해의 가장 큰 이유가 지난 여름에 한 농약 판매상으로부터 처방받은 농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작물에는 좀 그렇게 큰 악영향이 와서 지금 수확도 제대로 못한 상태죠. 특히 이 농약들 중에서 박 씨가 주목하는 하나의 제품. 무슨 약이에요? 라고 알카리성 유기농 자재거든요. 오미자 농사의 치명적인 흰 가루병 예방을 위해 문제의 농약을 사용했다는 박 씨. 하지만 원래 잎은 이래야 돼요. 이렇게 좀 윤기가 있고 이게 좀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근데 이런 잎이 원래 정상적인 잎입니다, 이게. 박 씨의 오미자 밭에 흰 가루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이유에 의해 박 씨의 오미자 밭은 작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문제의 농약으로 인해 오미자 밭 잎의 상당수가 말라버린 것. 이게 약해를 받아서 열매가 잎이 다 떨어져 버리면 직접적인 태양을 받기 때문에 열과 현상이 돼요. 열과 현상이 돼서 그냥 익어버리는 거죠. 열에 의해서. 성장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렸죠.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그런데 어떻게 그 농약이 오히려 작물 피해의 원인이 된 걸까? 박 씨는 문제의 농약에 같이 섞어 쓰면 안 되는 특정 농약을 혼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방은 그가 지난 여름 방문했던 한 농약 판매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의사항에는 절대 혼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같이 이렇게 처방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대개 농민들은 농약방
주인을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약에 대해서는. 예, 뭐 자기 작물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처방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뭐 99% 이상은 다 의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쓰는 거죠. 잘못된 농약 처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는 박 씨의 주장. 그것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문제의 처방을 내렸다는 농약 판매상을 찾았습니다. 농약 판매상은 지난 여름 박 씨에게 해준 농약 처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위해 처방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4방을 정확히 어떻게 쓰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렇게 섞어주시오, 섞어서. 4가지를 다 섞어. 4가지 섞어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랑 섞었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잘못 인지를 시켜주신 거 아닌가요? 농약 판매상은 자신의 농약 처방에 잘못된 것이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증거 사진 하나, 박 씨와 똑같은 농약 처방으로 오히려 오미자 농사가 잘 됐다는 다른 농장의 사진. 제작진은 문제의 농약을 제조한 회사에 이런 처방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해봤습니다. 저희 제품 설명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그렇게 사용을 안 하셨을 거예요. 설명서를 보시면 전착제나 살충제 섞지 말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년 되는 업체도 아닌데 보내드릴 때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제가 이 연말 20년 했어요, 20년. 저 나름대로는 연구도 하고 직접 살포도 해보고 그건 누가 이제 알려줘서가 아니라 경험이죠, 경험. 그럼 황을 섞어 쓰는 거에는 의심이 없으시다?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농약 처방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말하는 농약 판매상. 인근의 다른 농약 판매상들은 이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요, 섞어도 상관은 없는데. 비해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거나 섞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비슷한 거 똑같이 사가서 쓰는 그렇게요.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쓰면 좀 약해요. 뒤에 보니까 혼용하지 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랬어? 작물에 따라 틀려요. 근데 민감한 작물은 약해가 나죠. 약해? 장수의 또 다른 오미자 농가. 이곳 또한 올해 오미자 농사에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게 다 달렸던 것인데 이게 10년 넘게 오미자 농사를 지어온 김별식 씨. 그 또한 지난 여름 박 씨와 똑같은 농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농약사나 이 얘기를 제대로 해줬으면 좀 피해가 좀 덜 오지 않았나 싶고 허란 대로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해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지만 김 씨 또한 작물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농약 처방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확실한 걸까? 제작진은 농화학 전공 교수로부터 이 처방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카리성 농약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유기인계, 유기인계의 그 화합물이나 카바메이트 화합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혼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약해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제작진은 교수와 함께 피해 농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지만 내년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의 상황을 둘러보고 내린 전문가의 결론. 심해지면 이렇게 말라서 죽는 거겠죠. 지금 요거 저거 섞어서 쓰시는 바람에 그런 약해가 크게 유발이 된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농약 처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전문가의 의견. 사실 문제의 농약 처방을 했던 농약 판매상은 이미 작물 피해가 있던 초창기에 직접 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물이 농약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수긍했다는 농약 판매상. 하지만 그러한 피해가 자신의 농약 처방 때문이라는 것에는 쉽사리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약해라고 검증을 해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농민들이 이게 약해다고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딱 보니까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그 사람 하지. 사람이 이제 말해 건강하면은 약을 좀 세게 먹어도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나쁘니까 초세가 나빠요. 이제 세력이 나쁘니까 그래도 약해 나오더라고 이게. 올해는 날씨가 굉장히 고온 해잖아요. 이 고온에다가 공기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 작물이 누렇게 떠서 죽는 거예요. 거기다 약을 쓰니까 당연히 약해 나오지. 그러면은 뭐 농약만의 피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작물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박 씨가 조사를 의뢰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상황은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저기도 올해 뭐 이런 상황이 많았으면 많이 민원 접수했을 건데 올해 딱 한 건 저희 센터 쪽에서 이렇게 접수됐거든요. 센터에서 제작진에게 건넨 조사 결과는 애매한 답변으로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지방 농촌 짓는 기관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자체 농약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장비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원인 규명은 가능할까? 우리는 일반 그냥 그 공무원들이고 그렇죠. 행정지도나 잘 됐는지 이런 거만 단속할 뿐이고 그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보상 문제가 또 딸려 있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박 씨의 작물 피해. 더군다나 오미자와 같은 특용 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박 씨. 도와 군이 원인을 규명해주지 못하자 결국 박 씨는 농촌진흥청까지 찾아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내린 결론 또한 판단 불가. 약해가 왔을 때 시점을 그때 와서 검사를 하고 뭘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작물을 3개월 지나버리면 다 말라서 없어질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이 진단하기라는 건 굉장히 제가 봐도 좀 어렵지 않나.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답은 못 들을 가능성이 많다.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오미자 작물 피해. 새로운 성공을 꿈꾸며 4년 전 귀농을 결심했던 박 씨. 하지만 오미자 작물 피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그의 마음은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피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누군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씁쓸한데요. 이 갈등의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네, 농가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명백합니다. 하지만 농약 판매상 측에서도 그간 약품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와 경험을 기반으로 처방했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담당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작물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원인이 농약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농민이 직접 피해를 검증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작물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토양의 문제인 건지 여기에 살포한 농약의 용량과 시간까지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현 담당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나 뚜렷한 확답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도 취재했다는 건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사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 기관에선 입장을 표명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해봐야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농민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것은 농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피해 사례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업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데요. 농업 분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오미자 농장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농약 피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작물에 대한 진단을 전담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농약 피해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는 식물의약사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물의약사법이란 쉽게 말해서 식물의 병충해 및 작물의 건강을 진단하는 일종의 의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진단과 처방을 전담하는 전문인을 지정한다는 건데요. 이는 농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국가의 농도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인구가 26만 명이 넘는 지금도 귀농, 귀촌에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귀농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에 관한 일인 만큼 우리 지역 농업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실을 얻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앞서 소개한 장수 지역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시비를 가려서 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우리 곁에서 편의를 주는 에너지. 이제 미래 에너지로 가는 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태양광 발전의 그늘, 햇빛 갈등을 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보도특집으로 기획한 종자전쟁 황금 씨앗을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시사전북 마스맞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